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저자는 류은경, 출판사는 다산라이프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병보다 환자를 보았다.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이 아프면 우리는 무엇부터 확인할까? 먼저 다친 데는 없는지 몸 곳곳을 살펴보고 사료와 물을 먹었는지 확인할 것이다. 식물도 마찬가지다. 화초의 상태가 예전 같지 않으면 벌레가 생긴 것은 아닌지, 화분의 물 빠짐이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본다. 그런데 사람의 병은 어떠한가? 현대의학은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주변 환경이나 음식은 살피지 않고 오직 병 그 자체만 바라본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어땠을까? 그는 인체를 자연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인체 내부 환경이 균형을 이루면 스스로 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에게 의사란 환자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 역할일 뿐 직접 병을 고치는 당사자가 아니었다. 그만큼 의학의 아버지는 병 자체보다 내부 환경을 중요시했다. 상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복잡한 현대의학의 접근법과는 사뭇 달랐다. 나는 연구원 시절에 암세포 특이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에 몰두했다. 특이항체 치료제란 쉽게 말해 특정 암세포만을 표적으로 삼아 잡아내는 치료제다. 그런데 나는 연구를 하면 할수록 풀리지 않는 의문에 휩싸였다. 왜 현대의학은 암세포와 종양을 떼어내는 데에만 집중하고 암이 생기는 환경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을까? 식이요법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건강을 회복시킬 수는 없을까? 언제부터 현대의학은 환자가 아닌 병만 바라보게 된 걸까? 이런 현상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그 유명한 루이 파스테르다. 좋은 살균법과 요구르트 브랜드로 잘 알려진 파스테르는 1879년 조르 콜레라 백신을 최초로 개발하고 탄저병, 왕견병 백신을 연이어 개발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 모든 세균을 박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에 대한 구분은 없었다. 질병의 원인은 오직 세균이며 세균을 없애면 병이 낫는다고 판단했다. 파스테르가 세운 세균설은 185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유럽과 북미로 확산하였고 오늘날 의학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가 사용하는 항생제, 백신, 항암제 역시 이 세균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1910년 블랙스너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세균 박멸은 더 이상 의심하기 힘든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물론 파스테르와 달리 균 자체보다 균이 증식하는 내부 환경을 주목한 이들도 있었다. 클로드 베르나르와 앙뚜안 베삼은 깨끗한 곳보다 더러운 곳에서 파리나 모기가 더 많이 증식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면서 내부 환경설이야말로 질병 발생을 억제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주장했다. 히포크라테스와 같은 관점이다. 베르나르와 베삼은 서로의 이론을 상호 보완하며 몸의 내부 환경에 중요한 4가지 요소를 지목했는데 이는 몸의 독소 상태, 영양 상태, pH 밸런스, 전하 상태이다. 이 중 몸의 독소와 영양 상태에 대한 부분은 요즘 병원에서 듣기 힘든 내용이다. 병원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주사와 약, 수술로 해결하여 들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완치가 되면
좋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내부 환경설의 신빙성을 더하는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독일 의사 막스 거슨의 치료법이다. 막스 거슨은 그 당시 불치병이었던 피부 결핵 환자 450명 중 446명을 거슨 식사법으로 완치시켰다. 말기폐 질환을 앓고 있던 스바이처 박사의 부인도 거슨 식사법으로 병을 고친 사람 중 하나다. 막스 거슨 치료법의 비결은 몸의 신진대사를 높이는 것이다. 그는 커피 관장을 통해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하루 13잔의 녹즙과 여러 방법을 동원해 간과 창자의 건강 상태를 회복시켰다. 이렇게 해독과 신선한 영양 공급을 통해 몸의 내부 환경을 좋은 상태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베르나르 베삼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내부 환경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이론은 인기가 없었다. 막스 거슨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돌팔이 의사 취급을 받고 미국 의학협회에서 쫓겨났다. 그의 딸 샤롯 거슨이 아직도 멕시코에서 거슨 연구소를 운영하며 병원에서 포기한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있지만 항암제와 방사선요법이 주류인 현 의학계에서는 여전히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의사의 가족이 암에 걸렸을 때는 거슨 연구소를 찾아가고 있지만 말이다. 암 환자의 가족들과 상담을 하면 하나같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과연 고통스러운 항암제를 이겨낼 만큼 충분하냐는 것이다.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기면 생명을 살리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본능적으로 깨닫게 된다. 암을 세균처럼 취급하며 떼어낸다고 해도 몸의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재발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처음에는 세균설을 믿던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 내부 환경설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연구실에서 세포 배양을 하면서 살핀 결과 세포가 살고 죽는 이치도 역시 영양과 해독이었다. 세포 배양액은 50여 종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한 각종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다. 배양액 속에서 세포는 활발하게 분열을 일으키는데 배양액을 너무 늦게 갈아주면 자칫 죽어버리는 일도 발생한다. 세포의 배설물이 만들어낸 독소 때문이다.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부터 시작해 우리 몸 전체는 영양과 해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마디로 독이 되는 음식은 먹지 않고 영양의 균형이 잡힌 음식을 먹는 습관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환자들에게 얘기하지 않는다. 단순히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에서 회복된다면 제약 산업은 지금처럼 크게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현 제약 산업과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는 미국의 교육자 에이브러햄 블랙서너가 쓴 보고서가 크게 이바지했다. 그는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의료계를 과학화, 표준화시키는 놀라운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의 주 내용은 미국 내에 퍼져 있는 다양한 자연요법의 비과학성에 대한 것이었는데 석유 정제 물질을 활용한 신사업 아이템을 찾던 록펠러와 카네기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병에 걸리면 무조건 약으로 치료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본래 19세기 후반 미국 대학에는 자연요법, 동종요법, 생약학 등을 배울 수 있는 의과대학이 있었다. 학생들은 의대에서 환자 개개인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몸의 내부 환경을 건강하게 되살리는 치료법을 배울 수 있었다. 그야말로
생명을 위한 다양한 관점의 치료가 이루어지던 시기다. 그러나 제약 업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병원에 약을 제공할 수 있는 통일된 시스템이 필요했다. 바로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록펠러 재단은 플렉스너에게 보고서 작성을 요청했고, 이때 내부 환경서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의대가 돌팔이 취급을 받으며 사라졌다. 이후 미미했던 제약업은 거대한 사업군으로 성장해 의대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큰손이 되었고 오늘날의 위치에 이른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연결고리는 견고하다. 개인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위에 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와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무조건 약과 의사를 신뢰하기보다는 몸의 내부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귀 기울여야 한다. 세균설로 인류 의료계의 혁명과 재앙을 동시에 가져온 파스테르도 죽기 직전에는 내부 환경설, 즉 베르나르와 베삼의 이론을 지지했다고 한다.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진다. 당뇨약을 먹으면 당 수치가 조절된다. 그런데 이렇게 수치를 적정 범위 안으로 맞췄다고 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 답은 아니요이다. 오히려 한 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한다. 부작용이 나타나면 또 그에 대한 약을 먹어야 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약물, 드러그의 어원은 드러거스, 마른 풀이라는 뜻으로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풀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먹는 약은 대부분 석유계 화학물질이다. 양리약의 시조인 파라셀수스는 모든 약은 독이며 용량에 따라 달라질 뿐이라고 했다. 이러한 학문적 정의에 따라 음식은 약이 될 수 없고 반드시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만 약이 될 수 있다. 좀 아이러니하다. 약을 먹는 것은 아프지 않고 건강해지기 위함인데 독성이 있어야만 약이 될 수 있다니. 약은 어떤 면에서는 치료자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독소가 된다. 약 사용 설명서에서도 환자의 상태나 복용 기간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쉽게 말해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는 용량 차이에서 비롯된다. 제약회사에서 약을 개발할 때는 치료 개수를 산정한다. 동물 실험 시 동물의 치사량을 치료량으로 나눈 값이 치료 개수다. 보통 치료 개수가 클수록 안전한 약물로 취급하는데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는 1000 정도로 매우 크고 항암제는 1 정도로 매우 작다. 항암제의 치사량과 치료량이 같다는 것은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함께 죽인다는 의미다. 항암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항암제가 세포 분열이 빠른 암세포와 소화기, 두피세포도 함께 공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대인이 먹는 약은 거의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동반한다. 그러므로 우턱대고 약에만 의존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스타틴계 약물은 횡문근 융해증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다. 횡문근 융해증은 팔다리의 근육을 구성하는 횡문근이 약이나 운동 등의 원인에 의해 녹아서 근육 괴사를 일으키는 병이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근육통과 근무력증을 호소하고 심할 경우 급성 심부전까지 일으킬 수 있다. 심지어 스타틴계 약물의 설명서에 흔하게는 당뇨, 드물게는 췌장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약효가 나타난다는 건 생명 유지에 필요한 효소계가 차단된다는 말과 같다. 유장약은 유산 분비 억제제와 중화제로 유산의 활동을 떨어뜨리고, 고혈압약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보통 혈관 수축을 차단하는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저해제 ACE를 사용한다.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는 혈당 강화제는 당이 장에 흡수되는 걸 막거나 간에서 당이 만들어지지 않게 차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혈당 수치를 떨어뜨린다. 이처럼 모든 약은 인체의 기본적인 활동을 차단한다. 의료 활동과 약 처방은 기준이 바뀌는 일도 허다하다.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면 마치 즉각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생길 것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 영양학계의 식생활 권고안에 따르면 콜레스테롤은 위험 영양소가 아니다. 많은 임상실험 결과 콜레스테롤과 심혈관 질환은 무관하다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 위험 요소로 알고 지냈던 콜레스테롤이 이제는 위험 영양소가 아니라니 그저 놀랍기만 하다.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오히려 수많은 질병을 양산하는 유도제가 되어버렸다. 사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과 신경막, 뇌와 남성 호르몬의 구성 성분으로 우리 몸에 꼭 있어야 하는 물질이다.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필요한 만큼 만들어내는데 스타틴계 약물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것을 차단한다. 그래서 장기 복용 시 뇌세포에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져 치매가 유발된다. 1980년대 중반 스타틴계 약물이 많이 팔린 뒤로 치매 환자, 발기부전 환자가 급증한 것도 이 같은 까닭이다. 그러니까 치매약과 비아그라는 콜레스테롤 약이 만들어낸 새로운 상품이다. 이처럼 질병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지 않고 장기적으로 약에만 의존하면 오히려 다른 질병에 걸리기 쉽다. 약에만 의존하는 환자들 때문에 병과 약물은 계속 만들어진다. 고통은 환자들의 몫이다. 의사와 약사들은 절대 약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약이 병을 부른다. 결과적으로 약은 병을 고칠 수 없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감기약을 4-5알 정도 처방해 주지만 독일의 의사들은 다르다. 그들은 아무리 열이 나도 허브차만 권한다. 감기에는 약이 없기 때문이다. 감기의 원인은 돌연변이 바이러스라서 치료할 수 없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생겨서 몸이 자연 치유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기약이라며 먹은 그 수많은 알약은 무엇일까? 단순히 증상을 완화할 뿐이다. 종합감기약은 진해 거담제, 항히스타민제, 비충혈 제거제, 해열 진통제, 소염, 효소제 등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해 거담제는 가래를 제거하고 항히스타민제는 콧물과 재채기를 유발하는 히스타민을 나오지 못하게 한다. 해열 진통제도 열을 낮추거나 통증이 없게 한다. 그런데 콧물, 기침, 열, 통증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려는 중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이다. 몸에 있는 불필요한 물질을 없애려고 하는 자연의 원리다. 이처럼 몸은 때가 되면 스스로 낫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약을 먹는다. 약물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면 대부분의 부작용이 적혀 있다. 장기 복용 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다. 캐나다 몬트리올대와
프랑스 보르도대의 연구 결과 수면제를 3개월 이상 복용하는 사람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32% 증가하고 6개월 이상 복용하는 사람은 8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무서운 사실은 증상에 따라 각각 처방받은 약물들이 일으키는 상호부작용이다. 약과 약의 상호부작용에 대해 의사와 약사의 상세한 안내를 받은 적이 있나? 그다지 없을 것이다. 미국 사람들의 사망 원인 3위는 의약물 남용이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많다.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다가 사라지는 약물도 많다. 작게는 4개월, 길게는 24년 동안 사용되다가 사라지기도 한다. 오늘도 수많은 약이 FDA 승인이라는 광고 문구를 달고 시장에 출시되지만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1950년대 후반 유럽에서 임신부의 입덧 치료제로 사용되었던 달리도마이드는 안전하다고 여겨진 약물이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한때 부작용 없는 기적의 약으로 유명했던 달리도마이드는 짧은 시간 동안 1만 2천 명 정도의 기형아를 세상에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무조건 약을 배척하라는 뜻은 아니다. 약에 대한 지나친 믿음이 문제다. 심한 두통이나 복통,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으로 고통스러울 때 약은 고마운 해결사다. 가끔 약물이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해서 바로 쓰러질 만큼 우리 몸이 약하지도 않다. 다만 약이 모든 것을 치료해 준다는 믿음, 장기 복용을 해도 안전하다는 믿음이 위험하다. 무작정 약을 먹기 전에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보자. 우리 몸은 소소한 증상을 통해 신호를 보낸다. 사소하게 여기는 뱃살, 설사, 만성 피로도 몸이 이상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다. 알약으로 이런 증상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병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그런 점에서 식습관 개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대인은 대부분 영양의 균형이 깨진 식사를 하고 있다. 특히 가열 조리식과 가공식품을 지나치게 많이 먹고 있다. 영양 불균형만 해결돼도 개선되는 증상이 매우 많은데 안타까울 따름이다. 건강한 음식에 대한 이해와 식사 습관을 바꾸는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우리 몸은 얼마든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아침 식사 하나만 바꿔도 피부가 좋아지고 만성 변비가 사라지는 경우를 무수하게 봤다. 독소 가득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다. 따스한 햇볕과 시원한 비, 맑은 공기, 단단한 대지. 이 중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의 소중함을 모르고 제멋대로 굴기만 한다. 들판에서 뛰어놀아야 할 가축을 비좁은 철장에 가두고 영양소 가득한 재료에 각종 첨가물을 넣어서 먹는다. 결과적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건 인간이다. 잘못된 음식을 먹은 인간의 몸은 독소로 가득 차서 과거에는 없던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니 말이다.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하는 건 매우 복잡한 작업이다. 입에서 위, 간, 장, 췌장에 이르는 소화기관 중에 어느 것 하나만 망가져도 소화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그런데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가볍게는 소화불량부터 과민대장 증후군, 심하게는 위험에서 암까지 누구 하나 성한 사람이 없다. 자연의 질서와 소화기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먹는
현대인의 식습관이 각종 질병과 대사질환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건강한 음식, 우리 몸이 원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각종 인스턴트 식품과 가공식품은 당장 혀를 즐겁게 할지는 모르지만 소화기관을 편하게 하지는 않는다. 육식은 덩치를 크게 만들고 힘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소화 중에 독소를 내뿜고 장내 세균들의 균형을 심각하게 어지럽힌다. 그런데도 단지 맛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음식들을 먹어야 할까? 이 책에서 제시하는 핵심 솔루션은 아침 과일과 식사 전 과일, 채소류, 견과류, 통곡식 유지의 식단이다. 오종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체내 독소 배출을 도와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식전 과일은 효소를 공급해 소화를 도와주고 현미 등 통곡식과 푸른 채소는 대장 기능을 활발하게 만든다. 혹시 영양 부족에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따로 고기나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우리 몸은 과일과 채소만으로도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꼭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현대인은 독소가 가득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치약과 샴푸, 화장품 등의 화학물질로 몸을 단장하고 온종일 매연과 조미료, 합성 첨가물을 먹으며 일한다. 차를 한 잔 마셔도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고 각종 유해 물질이 가득한 물품을 쇼핑한다. 이렇게 독소의 위험이 늘 우리 주위에서 도사리는데 굳이 먹는 음식까지 독소가 들어있는 걸 고를 필요가 없다.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은 가장 건강하다. 당장 과일식과 현미 채식 유지의 밥상을 차리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치킨과 구운 고기, 자극적인 인스턴트 식품의 유혹을 떨쳐내기란 쉽지 않다.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가 의지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 회식 같은 자리에서 나만 건강하겠다며 유별나게 굴기도 어렵다. 다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날씬하고 건강한 몸으로 변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은 완벽하고 우리 몸에 맞는 음식은 자연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지금까지 류은경의 완전 소화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완전 소화는 우리의 소화기관과 음식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책입니다. 소화의 원리를 통해 어떻게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알려주며 특히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균형 잡힌 식단과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하다. 가공식품과 과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음식뿐 아니라 스트레스와 수면도 소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천천히 먹고 자연식 유지의 식사를 통해 몸의 자연 치유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즉, 완전 소화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몸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며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신 저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삶의 길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책을 읽으며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더 나은 자신이 되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